인도의 기차역을 떠올려 보십시오. 발 디딜 틈 없는 인파와 열차 지붕까지 매달려가는 사람들, 그리고 연착이 일상인 혼란스러운 풍경이 가장 먼저 그려질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인도의 폭발적인 인구 문제나 부족한 시민의식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혼란의 뿌리는 사실 150년 전 런던의 차가운 사무실에서 결정된 설계도에 있습니다. 철저히 사람이 아닌 물자의 이동에만 최적화된 노선, 그리고 인도인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도 철도는 처음부터 지옥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면에 숨겨진 대영 제국의 차가운 경제적 욕망을 지금부터 자세히 참견해 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국이 인도에 남긴 가장 큰 유산으로 철도를 꼽습니다. 거대한 대륙을 하나로 묶고 근대화를 앞당겼다는 논리죠. 심지어 영국 내에서도 철도는 인도에 준 문명의 선물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선물이라기보다 인도의 골수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뽑아내기 위해 설치된 정교한 빨대에 가까웠습니다. 그 설계의 핵심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경제적 인센티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이 인도에 철도를 깔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자국 산업의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19세기 중반 영국의 면직물 산업은 원료 공급처와 거대한 소비 시장이 절실했습니다. 인도는 면화의 최대 생산지이자 수억 명의 소비자가 있는 기회의 땅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도 내륙의 험난한 지형과 열악한 도로 사정 때문에 원료를 항구로 실어 나르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영국 자본가들에게 철도는 인도인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물류 인프라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이 거대한 공사의 비용을 누가 부담했느냐는 점입니다. 영국은 인도 철도 건설을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면서 전무후무한 보장제도를 도입합니다. 바로 최저수익 보장제라는 이름의 경제적 장치였습니다. 영국 투자자가 인도 철도에 투자하면 그 사업이 적자가 나더라도 인도 정부가 연 5%의 이익을 무조건 보장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국채 금리가 3%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이것은 리스크가 전혀 없는 환상적인 투자처였습니다. 이 제도는 기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철도 회사들은 공사비를 절감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사비가 많이 들수록 보장받는 절대적인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도인의 필요는 안중에도 없이 가장 비싸고 화려한 자재를 영국에서 들여왔습니다. 철로의 못 하나부터 기관차의 모든 부속품까지 인도의 자원이 아닌 영국산 제품을 고개 사들였습니다. 결국 인도의 철도 건설은 영국의 철강 산업과 기계 산업을 먹여 살리는 거대한 부양책이 되었고, 그 모든 천문학적인 비용과 이자는 고스란히 인도 농민들의 세금으로 전가되었습니다. 인도인의 돈으로 영국의 배를 불리는 완벽한 부의 이전 시스템이 작동한 셈입니다. 철도 노선의 배치 또한 기만적이었습니다. 인도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기 좋은 방향으로 철길이 놓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철도는 주요 자원 생산지에서 영국의 배가 기다리는 대형 항구인 뭄바이, 콜카타, 첸나이로 향하는 직선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인도의 내수 시장을 키우는 가로축 노선은 철저히 배제된 채 오직 외부 유출을 위한 세로축 노선만이 촘촘하게 깔렸습니다. 이것은 인도를 하나의 유기적인 경제권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공장에 원료를 공급하는 거대한 원료 창고로 파편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더욱 잔인한 점은 이 철도가 기근이라는 비극 앞에서 보여준 냉혹함입니다. 인도의 대기근이 닥쳐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갈 때도 영국은 철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도는 굶주린 이들을 위한 구호 물자를 나르는 대신 인도 내륙의 밀과 곡물을 쥐어짜 항구로 실어 날랐습니다. 영국 시장의 가격 안정과 수출 이익을 위해 인도인의 생명을 담보로 잡은 것입니다. 궤도를 달리는 열차 옆에서 사람들이 쓰러져 가던 풍경은 대영 제국이 자랑하던 철도 문명의 가장 어두운 단면이었습니다. 이처럼 초기 설계 단계부터
인도인의 삶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영국의 군사적 이동과 경제적 수탈을 최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오늘날 인도 열차의 병목 현상과 노선 불균형은 150년 전 인도를 하나의 경제 단위가 아닌 단순한 수탈 대상으로 보았던 영국의 알고리즘이 남긴 흉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철도가 깔렸다는 결과가 아니라 그 철도가 누구의 돈으로 누구를 위해 어떤 의도로 깔렸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영국이 인도에 구축한 철도 시스템이 단순히 물류를 위한 도구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영 제국의 정교한 통치 공학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최저수익 보장제라는 장치는 경제학적으로 볼 때 매우 기이하고도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보통의 기업이라면 공사비를 아끼고 효율을 높여 이익을 남기려 하겠지만 인도 철도 회사들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수록 정부가 보장해주는 5%의 절대 금액이 커지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식당에 가서 가장 비싼 재료로 가장 비효율적인 요리를 주문하고 그 손실을 옆자리 손님이 나에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실제로 인도 철도의 마일당 건설 비용은 같은 시기 미국이나 유럽의 철도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인도라는 거대한 땅은 영국 자본가들에게 리스크가 제로인 거대한 돈 잔치판이었던 셈입니다. 영국 투자자들이 런던의 안락한 사무실에 앉아 인도의 가난한 농민들이 피땀 흘려낸 세금으로 매년 따박따박 고율의 이자를 챙겼습니다. 철도가 적자를 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 적자는 고스란히 인도 정부의 빚이 되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인도인들에게는 더 가혹한 세금이 매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참견러가 지적하는 수탈의 알고리즘입니다. 철도는 문명을 실어 나른 것이 아니라 영국의 자본을 인도의 혈세로 세탁하여 돌려주는 거대한 세탁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경제적 수탈만큼이나 냉혹했던 것은 철도 노선의 설계 방향이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당시의 철도망을 분석해보면 아주 뚜렷한 특징이 발견됩니다. 인도의 주요 대도시들을 연결하여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선은 면화, 석탄, 철광석이 나는 내륙의 깊숙한 곳에서 시작해 오직 거대한 항구 도시로만 향해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를 하나의 국가로 발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공장에 원료를 공급하고 영국산 완제품을 다시 파는 통로로만 기능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특히 1857년에 일어난 세포이 항쟁은 영국이 철도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도 전역에서 일어나는 저항을 빠르게 진압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단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철도는 민간의 편의보다 군대의 이동과 전략적 요충지 선점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기차역은 도시의 중심지가 아닌 군사기지 근처에 먼저 세워졌고 철로는 인도인들의 거주지를 관통하며 공포와 권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기차 내부의 풍경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영국은 철도를 통해 인도의 사회 구조까지 재편하려 했습니다. 열차의 등급제는 대영 제국이 인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거울이었습니다. 1등 칸과 2등 칸은 철저하게 영국인 관리와 부유한 상인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폭신한 시트와 냉방시설, 정교한 식사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곳은 인도의 뜨거운 열기와 빈곤으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된 영국의 영토였습니다. 반면 대다수의 인도인이 이용해야 했던 3등 칸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창문도 없고 환기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 짐짝처럼 구겨 넣어지는 인도인들에게 영국은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철도 회사의 매출 중 압도적인 비중이 바로 이 3등 칸을 이용하는 인도인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영국인은 호화로운 시설을 누리면서도 적자를 냈고 그 적자를 메우는 것은 짐승처럼 취급받으며 기차에 매달려가던 인도 민중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등급제는 단순히 서비스의 차이를 넘어 인도인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고 계급을 고착화하는 사회공학적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영국은 인도인들 사이에서도
협력자 그룹에게는 상급칸 이용의 특권을 부여하며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기차라는 근대의 상징 속에서 인도인들은 매일같이 자신의 낮은 위치를 확인해야 했고, 이는 대영 제국의 권위를 내면화하게 만드는 심리적 기제로 작동했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대목은 식량의 이동입니다. 철도는 인도의 풍요를 앗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지역에 흉년이 들면 인근 지역에 남는 식량이 도로를 통해 조금씩 이동하며 완충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철도가 깔린 이후 인도의 곡물은 지역 내에서 유통되는 대신 곧장 항구로 실려나가 영국 본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철도가 효율적이면 효율적일수록 인도의 식량 안보는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19세기 말 인도를 덮친 수차례의 대기근, 당시 철도는 구호의 수단이 아니라 기근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심화시키는 주범이었습니다.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 옆을 영국으로 향하는 밀가루 포대를 가득 실은 기차가 유유히 지나가는 광경은 당시 인도 철도가 가졌던 차가운 본질을 상징합니다. 영국은 철도가 인도의 미신을 타파하고 근대적 이성을 심어줄 것이라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심어준 것은 이성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불평등과 시스템화된 수탈이었습니다. 철도라는 기계장치는 인도의 지형뿐만 아니라 인도인의 삶의 방식과 심리적 구조까지 영국의 이익에 맞게 강제로 재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인도 철도의 혼란은 단순히 시설이 노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인인 인도인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고 오직 착취의 효율성만을 추구했던 그 태생적 결함이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대한 관성이 되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철도망이 가져온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 역설적이게도 인도가 가장 풍요로워야 할 시기에 연출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인도 전역을 덮친 대기근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영국의 차가운 경제 논리가 만들어낸 인재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영국은 자유무역이라는 명목 아래 인도의 곡물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습니다. 철도는 이 개방된 시장에서 가장 잔인한 집행관 역할을 수행했죠. 과거에는 흉년이 들면 지역 공동체가 비축해둔 곡물로 버텼지만 철도가 깔린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도 내륙에서 수확된 밀과 쌀은 굶주린 이웃 마을로 가는 대신 철길을 따라 최단거리로 항구에 도달했습니다. 런던 시장의 곡물 가격이 인도 현지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인도 부왕이었던 리턴경은 기근 구호를 위해 곡물 수출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철저한 방임주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 동안에도 인도의 철도는 유례없는 풍작을 기록한 지역의 곡물을 싣고 항구로 쉼없이 달렸습니다. 영국의 입장에서 철도는 인도의 생명을 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대영 제국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고 자본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효율적인 펌프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시해야 할 기술의 배신입니다. 문명의 이기가 누구의 손에 쥐어지고 어떤 인센티브에 의해 작동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구원의 동아줄이 될 수도 있고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수도 있는 법입니다. 철도 설계의 또 다른 기만적 요소는 바로 괴간의 불일치였습니다. 영국은 인도의 지형과 예산을 핑계로 지역마다 철로의 폭을 제각각으로 설계했습니다. 어떤 곳은 넓은 광계를 깔고 어떤 곳은 좁은 혁계를 깔았습니다. 이는 언뜻 비용 절감을 위한 합리적 선택처럼 보이지만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열차가 노선을 옮길 때마다 화물을 일일이 내렸다가 다시 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국 자본가들에게 이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환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력 창출과 추가 설비 투자는 모두 인도의 비용으로 처리되었고 자신들의 수익 보장에는 아무런 타격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는 국가 전체를 관통하는 효율적인 단일 물류망을 갖추는 데 실패했고 이 파편화된 유산은 독립 이후 인도 경제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병목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각을 현재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인도의 지옥철은 150년 전 설계된 수탈 알고리즘의 필연적 결과물입니다.
영국의 철도 설계는 철저하게 항구 중심의 방사형 구조였습니다. 인도 내부의 도시와 도시를 잇는 횡적 연결보다는 내륙과 해외 수출항을 잇는 종적 연결에만 집착했습니다. 그 결과 독립 이후 자생적인 경제 발전을 꾀하려 했던 인도는 기형적인 철도망이라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철길은 여전히 과거의 수탈 경로를 따라 나 있었고, 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인도 기차역의 혼란은 단순히 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국민의 이동권을 위해 설계되지 않은 시스템에 수억 명의 삶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음인 셈입니다. 결국 영국의 인도 철도 건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정교한 경제적 실험이었습니다. 타인의 자본으로 자신의 산업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를 피지배층에게 전가하는 완벽한 수익 모델이었죠. 그들은 철도라는 근대적 외피를 씌워 착취의 본질을 가렸고, 오늘날까지도 그것을 문명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와 인과관계를 통해 들여다본 실체는 전혀 다릅니다. 인도 철도는 한국과의 근대화를 위한 토대가 아니라 대영 제국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리기 위해 인도의 자원과 노동력을 빨아올린 가장 차가운 강철 빨대였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기술이나 시스템도 그 자체로 중립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을 설계한 자의 의도와 그것을 움직이는 경제적 동기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때 비로소 우리는 박제된 과거가 아닌 현재를 관통하는 진실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인도 철도가 남긴 이 지독한 유산은 시스템의 설계가 얼마나 무서운 영속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 이면의 욕망을 읽어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국이 설계한 철도 시스템이 어떻게 한국과의 경제를 왜곡하고 수많은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는지, 오늘 영상이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역사참견러는 감상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사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인센티브와 시스템의 논리를 계속해서 파헤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역사의 이면을 파헤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참견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꽉 눌러주세요.